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 유형자산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번엔 일반기업회계 기준이 아니고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죠.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현재는 위에 상단부에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대한 언급 없으면 일반기업회계 기준을 전제로 한다라고 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회계의 질적 특성이라는 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만 나와요. 근데 괜히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라서 다르다 이런 거 나오지 않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럼 첫 번째, 감가상각에 대해서 자산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그 자산의 내역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한다. 이게 일반기업회계 기준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 다를 이유가 없는 이야기죠. 당연히 똑같은 거니까 1번은 맞고, 자, 2번, 내역연수는 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나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생산량 또는 이와 비슷한 수량. 우리가 지금 적혀 있는 게 결국은 언제까지 얘를 사용해서 효익을 얻을 수 있냐, 그게 내역연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이야기고, 3번, 잔존가치는 자산이 이미 오래되어 내역연수 종료 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하에 자산의 처분으로부터 현재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 처분 부대 원가를 차감한 금액의 추정치. 내가 다 썼을 때 얘를 파는데 돈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파는데 부대 비용이 있다면 그걸 뺀 나머지가 나의 잔존가치로 쓸 거라는 거예요. 잔존가치는 내가 내역연수가 다 되었을 때, 처분했을 때 순수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화할 수 있는 금액을 잔존가치라고 하죠. 그래서 3번도 맞고, 자, 4번, 회수가능액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 시점이나 건설 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 자, 우리 회수가능액을 언제 봤죠? 회수가능액이라는 표현 우리 언제 하면서 봤죠? 우리 손상할 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유형자산 손상하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했죠? 손상차손을 인식할 거면 순실현 가능액을 찾을 건데, 순실현 가능액은 회수 가능 우리 사용 가치와 그리고 회수 가능액, 우리 순실현 가치하고 두 개 중에 큰 걸 가지고 할 거죠. 그죠? 그 당시 시점에 우리 공정 가치나 사용 가치 중에 큰 거 차이를 가지고 우리 일반적으로 분개하는 것도 했었어요. 그죠? 그럼 지금 그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4번에서는 취득 시점이나 건설 직접 만든 시점에 대한 우리 공정 가치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지금 생뚱맞은 표현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2번 볼게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결의 상품과 관련한 자료이다. 기말 결산 분계로 올바르게 회계 처리한 것은. 자, 일단 장부 수량이 2,000개가 있고 실제 수량이 1,500개가 있네요. 그러면 수량이 500개가 줄어들었다. 그죠? 그리고 장부상 단가가 4,000원인데 실제 단위당 판매 금액이 5,200원. 그런데 단위당 판매 비용이 1,500원. 그럼 우리 이 상품의 순실현 가능액은 얼마죠? 5,200원에 파는데 판매 비용이 1,500원이면 3,700원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장부에 4,000원이니까 평가 손실도 발생했네요. 그죠? 그럼 두 개가 동시에 발생했고, 재고자산 감모는 전액 비정상적으로 발생하였다. 자, 그럼 두 개가 동시에 발생했으면 수량 결정을 먼저 하고 단가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지금 이런 거죠. 우리 장부에는 2,000개가 있는데 실제는 1,500개고, 그리고 우리 장부에는 가격이 4,0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순실현 가능액은 3,700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항상 수량 결정을 먼저 할 거니까 두 번째 할 거면 첫 번째 수량에 대해서 500개가 줄었죠. 그럼 500개인데 장부는 아직 안 줄였으니까 4,000원짜리가 500개 줄었으면 200만 원만큼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200만 원, 대변의 상품 200만 원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 그럼 두 번째에 300원의 가치 하락이 발생했죠. 그러면 300원인데 우리는 감모 손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수량은 이제 1,500개예요. 그러면 1,500개를 곱해주면 45만 원이네요. 그러면 45만 원의 평가 손실이 발생하네요. 그럼 재고자산 평가 손실 45만 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45만 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보기에서 맞는 답이 1번이네요. 지금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매출 원가에 가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분계를 매출 원가라고 적어 놓은 거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3번. 주식회사 세무의 자본 총액은 자본금 1억 원뿐이다. 자기 주식 100주를 주당 6,000원에 취득하여 50주는 주당 7,000원에 매각하고 50주는 소각한 경우 자본 총액은 얼마인가? 라고 적혀 있네요. 일단 분계 다 하면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을 건데, 자, 우리가 자기 주식을 6,000원에 취득을 했죠. 그죠? 그리고 얘를 전부 다 팔았죠. 그러면 자기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의 감소와 증가가 발생하지 않겠죠. 이해가셨나요? 자기 주식에 대해서는. 그러면 감자를 했죠. 그럼 감자한 만큼 자본금이 줄어들겠죠. 그럼 감자한 부분만큼만 자본 총액이 줄어들겠네요. 제가 분계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자본이 자본금 1억분이었는데 감자한 거는 50주를 감자했죠. 그러면 우리는 50주인데 액면가가 5,000원이었어요. 그럼 5,000원이면 5, 25 하면 25만 원이 줄어들었겠네요. 그럼 자본의 감소는 이만큼만 발생했겠죠. 자기 주식은 샀다 팔았으니까 그 금액이 장부에 썼다가 장부에 쓴 금액 지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감소된 거는 이 차이만큼만 자본이 줄어들겠네요. 그러면 1억에서 이 금액 빼면 되겠네. 그러면 9,975만 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죠. 그렇죠? 자, 다음 4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자본금의 변동이 없는 거래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이번에 자본금이에요. 자본이 아니고. 자, 그럼 1번 회사는 주식 한 주를 두 주로 분할하였다. 그럼 주식 분할하면 액면가만 바뀌는 거지 어차피 곱하는 주식 수는 똑같으니까 자본금의 변화는 없죠. 두 번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적립하였다. 이익잉여금 적립했다는 건 이익잉여금 그대로 뒀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든 자본금한테는
아무런 영향을 줄 일이 없죠. 그죠? 다음 단은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주주에게 현금 배당을 하였다. 현금 배당에도 우리는 결의일에는 부채가 생기는 거고 지급할 때는 지급을 바로 해버리면 자산의 유출이 있지 자본금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죠. 줄어드는 건 이익잉여금이 줄어들지 자본금 변화 없으니까 다도 변화가 없고 라에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주식 배당을 실시했다. 주식 배당 실시하면 우리는 무상으로 주더라도 주식을 발행해서 주기 때문에 자본금이라고 대변에 분개를 했었죠. 그러면 자본금은 증가하겠네요. 그래서 라는 자본이 증가하는 거고 그 외 가나다는 문제가 없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5번. 다음은 기계장치와 관련된 12월 31일 현재의 개정 내용이다. 2017년 아래의 건설기계의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자, 기계장치는 16년 1월 1일 취득하였으며 내용연수는 5년, 상납방법은 정해법을 적용한다. 국고보조금은 건설기계 취득 시 즉시 수령하였다. 건설기계 취득원가 200만원, 2017년 12월 31일 감가상각 누계 개정은 80만원, 또 12월 31일 국고보조금 개정 잔액은 60만원, 12월 31일에 건설기계를 110만원에 처분하였다. 지금 질문한 게 팔고 얼마 손익 났냐 그걸 물어본 거죠. 그러면 기계장치의 장부가액만 알면 되겠네요. 자, 취득원가 200이에요.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이죠. 그럼 이 기계장치랑 같이 엮여있는 국고보조금은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이죠. 그럼 얘 빼면 지금 얼마짜리 장부가액 기계장치죠? 60만원짜리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60만원짜리인데 얘를 지금 얼마에 팔았대? 그러면 50만원 이익이겠지. 우리 항상 유형자산은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가 손익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분계에도 항상 이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제가 이 결과 생각하면서 분계하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죠? 분계를 해봤는데 틀렸으면 일반 점표에도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이 문제는 처분에 대한 분계하라 그러면. 그죠?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네요. 자, 다음 6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간접원가란 특정한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원가다. 추적 안 되는 게 간접원가. 자, 두 번째, 경영자가 미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과거 지출된 원가의 크기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매물 원가 역시 관련 원가에 해당한다. 아니죠. 매물 원가는 의사결정하고 관련 없는 비관련 원가니까 2번은 틀렸고, 3번 변동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 때마다 원가 총액이 비례하여 증가하는 원가이다. 우리 변동비에서 원가 총액, 총원가 그래프는 비례 그래프였죠. 그래서 3번 맞고, 4번 회피 불능 원가란 선택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 그 발생액을 회피할 수 없는 원가다. 회피 불능 원가가 우리 회피 가능 원가하고 반대죠. 그래서 얘는 맞는 이야기고 틀린 답은 2번이네요. 자, 다음 7번. 회사는 결합 제품 ABC를 생산하고 있다. A의 결합 원가 배부액은 얼마인가? 자, 먼저 ABC 정보가 있고 제품 C의 결합 원가 배부액은 12만 원이다. C가 배부받은 금액을 알려줬네요. 전체 결합 원가는 아직 안 알려줬고, 자, 결합 원가 배부는 순실현 가치법을 사용한다. 그럼 순실현 가치를 계산해야 되겠네요. 자, 제품 A의 생산량이 400단인데 총 판매 가치가 20만 5천 원. 앞에 총자가 우리 편리하게 해줬네요. 단위량이었으면 생산량을 곱했을 건데 총이니까 이거 다 팔면 그만큼 판매해서 돈 받을 수 있다고 적었죠. 그러면 A 제품은 20만 5천 원에 47,500원을 뺀 게 순실현 가능액이죠. 그럼
제품 A는 20만 5천 원에서 얘를 47,500원으로. B는 32만 5,500원에서 16만 8천 원을 빼고. 자, C는 22만 원에서 8만 5천 원을 빼고. 자, 그럼 금액이 자, 이렇게 나오나요? 산수하면 맞나요? 자, 그럼 일단 얘네들 다 합친 값을 알아야 되겠죠? 얘네들 다 합친 값이 전체가 45만 원. 자, 그럼 지금 결합원가 배부된 게 C가 12만 원이라 그랬죠? 12만 원. 그죠? 그럼 지금 이야기잖아요. 총 결합원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거에 45만 원 분의 13만 5천 원으로 안 보냈더니 12만 원이다 이야기죠. 그죠? 지금 총 결합원가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걸 알아야 얘를 구할 거잖아요. 그럼 얘 할 거면 거꾸로 뒤집어서 얘를 곱해주고 얘가 내려와서 나눠줘 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계산기는 전부 다 12자리 이상을 제가 유도했기 때문에 계산이 돼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몇백만 원 곱해도 될 거예요. 그러면 12만 원을 45만 원 곱하고 그리고 12만 원에 45만 원을 곱하고 나누기 13만 5천 원을 하면 값이 얘가 40만 원이네요. 그죠? 그럼 전체가 이제 40만 원이라는 거고, 근데 지금 질문에서 물어본 거는 A죠. A면 이제 우리가 계산할 거는 전체 40만 원에서 45만 원 중 15만 7,500원이다. 자, 이번엔 40만 원에 얘 곱하고 얘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40만 원 곱하기 15만 7,500원 나누기 45만 원 하면 얘는 14만 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답이 14만 원이네. 그럼 답은 4번이네요. 괜히 얘네들 퍼센테이지 나온다고 시간 하는 것보다 우리 계산기 좋잖아. 그냥 전부 다 곱해버리세요. 그리고 예를 들면 다 나눠버리면 되잖아. 어차피 그 결과를 좁히려고 퍼센테이지 만드는 거죠. 자, 다음 9번 봅시다. 정상원가 계산 제도하에서 제조간접비의 배부 차이를 총원가 기준법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만약 배부 차이 전액을 매출 원가에서 조정하는 경우 매출 총이익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여기에서 발생된 원가 총액이 200만 원이고 기말 제품도 200만 원, 매출 원가가 6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죠. 죄송해요. 제가 8번 안 보고 9번을 보고 있었다. 그죠? 9번 문제 먼저 풉시다. 진짜 8번 빼먹고 9번하고 보고 있었는데. 자, 그럼 지금 배부 차이가 과소배부 지금 200만 원이 나 있죠.
그러면 초원가 비례배분법은 지금 이 비율대로 비례배분법을 쓰면 2대 2대 6 비율대로 얘를 나누겠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40만 원, 40만 원, 얘는 120만 원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지금 이렇게 배분 차이를 조정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걸 매출 원가 전액을 매출 원가에서 한다는 건 우리 무배분법에 우리 매출 원가 처리법으로 쓰면 얘네들 말고 여기에 200만 원을 다 넣어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얘 둘이 차이가 80만 원이라는 건 파악했죠? 그죠? 얘 둘이 차이가 80만 원이라는 건 파악을 했죠? 그럼 지금 과소배분됐다는 건 예상을 작게 해서 매출 원가를 더 지금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120만 원 매출 원가 하고 있던 걸 200만 원으로 해서 매출 원가가 80만 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매출 원가가 80만 원 늘어난다면 이익은 80만 원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그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네요. 2번이 80만 원 감소죠. 자, 제가 빼먹었던 8번. 주식회사 한결은 직접 노동 시간에 비례하여 제조 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를 구하시오. 자, 지금 제조 간접비 예산이 있고 실제 발생액 62만 원 줬네요. 조업도는 30만 시간, 실제 조업도는 28만. 자, 그럼 예정 배부율 구할 거면 제조 간접비 예산 60만을 예산 조업도 30만으로 나누면 그러면 2가 되죠. 그럼 2가 예정 배부율인데 실제 조업도 28만을 곱하면 56만 원이 예정 배부액이네요. 그럼 예정 배부액이 56만 원인데 실제 발생액이 62만 원이면 6만 원 우리가 예상을 작게 했죠. 그죠? 그래서 6만 원 과소배부 3번이 되네요. 자, 다음 10번을 봅시다. 주식회사 한국은 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제품 A의 제조와 관련한 다음 자료에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얼마인가? 그럼 원재료 T 계정에서 기초 기말 매입 사용이 있고 단기 총 제조 원가에 얘하고 얘가 같은 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얘가 500만 원이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490 안 쓸 건데 일단 490이 있고 기초 원재료는 100만 원이고 그리고 단기 원재료 매입액은 300만 원. 자, 그리고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의 80%가 배부되었는데 이는 단기 총 제조 원가의 25%에 해당한다. 그럼 제조 간접 원가가 단기 총 제조 원가 500만 원의 25%래요. 그러면 얘가 125만 원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125만 원은
직접 노무 원가의 80%가 배부된 거래요. 그럼 얘 나누기 80% 하면 되겠네요. 나누기 0.8 하면 직접 노무 원가는 156만 2,500원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500만 원에서 얘 둘이 빼면 218만 7,500원. 그럼 얘가 218만 7,500원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400만 원 차이하면 얘는 181만 2,500원. 물어본 게 얘니까 얘가 답이겠네요. 그럼 답은 1번이네요. 자, 다음 11번 볼게요. 자, 다음 중 근로소득자가 2017년 지출한 특별세액공제 내역에서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적용률이 가장 높은 내용은 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1번에 2,500만 원의 종교단체 기부금 중 2천만 원 초과분이라고 적혀 있는데 좀 바뀌긴 했지만 2천만 원 초과분은 30% 해주죠. 지금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까지는 15%, 넘어가면 30%. 그래서 근데 얘는 옛날에는 2천만 원 초과했는데 1,500 내리고 1,000으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15%에서 30% 넘겨주는 거. 기부 좀 많이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얘는 30%고 근로자 본인의 보장성 보험. 자, 보장성 보험은 12%고 근로자 자녀인 소득이 없는 중학생 딸의 안경 구입비, 우리 안경 구입비는 15%고 또 자녀 소득 없는 대학생 아들의 학교 등록금도 15%고 어떻게든 가장 큰 거는 1번, 작은 거는 2번이네요. 15%. 이런 게 간간히 나오기 때문에 전에 우리 연말정산하면서 퍼센테이지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로 맞추고 싶으면 그냥 체크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애가 얘예요. 그죠? 스마트A에서는 지금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K랩은 기부금은 보이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못 찾을걸? 보이는 곳이 있다는 게 그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서 그 우리 그 뭐냐 부양가족 탭에 가서 기부금 해서 기부금 조정 옆 탭에 공제금액 계산까지 들어가면 위에 나와요. 15%, 30%. 그건 안 나올 확률이 높겠죠. 자, 다음 12번 볼게요. 다음은 법인세법상의 소득 처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천재지변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법인세를 추계 결정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가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추계 경정이 있고 추계 결정이 있는데 추계 경정은 바로 잡아주는 거고 결정은 아무 신고를 안 해서 세무서가 계산해서 이 금액이야 라고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결정했는데 법인세법에서 계산해서 세무서가 결정해 준 금액하고 장부에 적어놓은 당기순이익하고 얘 둘이의 금액이 틀리면 이건 대표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 상여로 1번 적혀 있고 근데 법인세 신고 안 한 게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잘못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봐준다는 거 앞에 예외사항을 넣어둔 거고 다음 2번에 사회에 유출된 소득이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에 따라 법인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송금불산입하여 기타 사회에 유출한다. 자, 우리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와 같이 계속 이야기했던 그 대표자 상여 있죠?
그럼 그렇게 처분해서 송금불산입 처리를 했어요. 그럼 법인한테 송금불산입 징벌 효과는 줬죠 이미. 그죠? 그리고 또 대표이사한테 이제 얘가 상여니까 근로소득이 되는데 그 근로소득은 대표이사가 실제로 잘못 안 한 것들이 있겠죠. 그거는 법인이 대신 또 납부를 해줘요. 그럼 세금이죠.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비용 아니야라고 송금불산입을 처리를 할 건데 이때는 또 상여라고 처분하는 건 여러분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그때는 이제 국가의 벌금 형식으로 세금 낸 거다라고 처리해버리게 우리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2번도 맞고, 자 3번에 유보 차감조정 유보 포함 소득 처분은 조세 부담의 영구적 차이이므로 차기 이후에 당초의 세무 조정이 반대되는 세무 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1번, 2번 몰라도 3번 틀렸다는 건 알겠죠. 유보는 우리 전부 다 언젠간 추인된다라는 걸 다들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에 임직원의 경우 상여로 처리하고 기속자의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원천징수가 필요하다. 당연한 이야기고. 자, 다음 13번. 자, 주식회사 세무는 내국 법인에게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현물 출자받았다. 발행 주식의 액면 금액은 100만 원이고 시가는 130만 원이다. 토지의 시가는 120만 원이다. 주식회사 세무가 주식 발행 시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 경우 세무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지금 우리 회사에 주식 발행을 하는데 주식 가격은 얼마죠? 액면 가격은 100만 원이죠. 그죠? 돈 받고 팔았다면 130을 받는 게 정상이겠지만 지금 얼마 받았죠? 120만 원 받은 거잖아요. 120짜리 땅 받았으니까. 그죠? 120 받고 120 주면서 지금 땅 산 거잖아요. 그러면 작게 받았죠? 그러면 우리 주식 발행했을 때 120만 원 받았으면 대변에 뭐라고 처리하죠? 주식 발행 초과금 20만 원이라고 하겠죠? 근데 지금 회사는 장부에 토지를 30만 원으로 잡았네요. 지금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지금 장부에 토지 130, 대변에 자본금 100만 원, 주식 발행 초과금 30만 원 이렇게 써뒀는데, 세법은 토지 120, 대변에 자본금 100만 원, 주식 발행 초과금 20만 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는 자, 세무 조정을 먼저 할 건데, 그럼 토지 10만 원 내려라라고 해야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지금 토지 가격 10만 원 내려야 될 거잖아요. 그럼 내려야 되니까 차감 조정에 유보 발생이 나올 거고, 그리고 10만 원의 토지가 될 거고, 그럼 차감 조정이니까 송금 산입이나 입금 불산입이겠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입금 불산입이라 생각하면 수익 처리한 적 있나요? 비용 처리한 적도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얘도 바로 역조정을 해줘야 돼요. 금으로. 그 이유가 주식 발행 초과금 때문에 10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라는 취지가 있나요? 없죠. 지금 이전에 저와 같이 했던 거에서는 사실 세금 부과하고 너 돈이니까 자본으로 가는데, 여기에서는 세금 부과할
내용에 대한 게 없어요. 너가 돈 벌었다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를 해버릴 거예요. 얘는. 자, 그럼 이제 이 조정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1번에 송금 산입 토지 10만원 차감조정 유보에 세무조정이 발생한다. 지금 제 이야기한 거고, 두 번째 입금 산입 주식 발행 초과금 10만원 기타 사회 유출에 세무조정이 발생한다. 지금 얘 이야기하는 거고, 3번에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각 3년도 소득 금액은 변동이 없다. 왜냐면 역조정이 바로 들어갔으니까 이익의 차이는 없겠죠. 세무상 토지 취득가액은 130만원이다. 아니 우리 120만원.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헷갈릴 수 있는 게 지금 얘는 주식의 시가가 130이고 그리고 우리가 취득한 토지의 시가가 120이니까 태지라 적었어.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만약에 자, 예를 들어서 주식의 시가는 그대로 130만 원인데 토지의 시가가 150만 원이라면 그러면 상황이 또 전혀 달라지게 돼요. 얘가 만약에 그걸 이대로 처리했다고 볼게요. 이 문제는 우리 4번 틀린 거 아니까. 자, 만약에 이 토지가 뭐 150만 원이라서 우리 전에 시험 문제 풀었던 게 이렇게 풀려 있죠. 얘가 150만 원이다. 왜냐면 이 문제 잘못 풀면 실수하는 게 지금처럼 취득한 토지는 토지의 시가다 이 글자만 보고 또 저한테 와서 얘는 왜 시가를 안 써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세법은 지금 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본금 100만 원, 토지 150만 원,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 30만 원, 20만 원은 자산 수증 이익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했던 거는 빚을 탕감시켜줘서 채무 면제 이익으로 본 부분이었고, 이번엔 자산으로 받아서 자산 수증 이익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개의 차이가 뭐죠? 주식의 시가보다 낮게 받았냐 높게 받았냐인데, 저는 그 기준을 항상 주식 발행해서 이 돈을 받는 걸로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가 이 주식을 발행하면 130만 원 밖에 못 받아요. 근데 130만 원 주고 하면서 150만 원짜리 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은 공짜로 자산 수증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회계도 그렇게 처리하는 게 원칙이고 세법도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준은 주식의 시가를 알면 그 기준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항상 답이 답이나 이런 데 설명 적어 놓은 거는 얘네들의 뭐 취득한 거에 대한 공정가치 이야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혹되는 게 여기에서 현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이거 입금이다라고 해서 바로 조정을 하겠죠. 근데 주식 발행 초과금 처리하면 안 된다. 기타로 처리하는 게 우리가 과거에 세무조정 채무 면제 이익으로, 그때는 장기 차입금이 여기 있어서 주식시가보다 많이 면제받아서 채무 면제 이익 아니다라고 조정한 적이 있죠. 우리 소득금액 조정할 개표할 때 그와 똑같은 건데, 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120만 원짜리만 받았으니까 120 받고 주식 발행한 거예요. 시가보다 낮게 그냥 받은 거죠. 그럼 특수한 계좌가 아니라면 문제될 게 없어요. 이거는. 자, 이제 14번 볼게요.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미등록 기간의 공급가액의 1%다. 공급가액의 1%면 맞죠? 우리 그 부가가치 신고서에 가산세 혜택 가보면 다 나오잖아. 제일 위에 사업자 미등록 1% 적혀있죠. 100분의 1. 두 번째,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미제출 공급가액의 1%. 얘는 제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시 적혀있는 것 있죠. 그러면
1000분의 5라고 적은 거는 0.5%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얘는 틀렸고,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한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3%죠. 지금은. 여러분은 2번, 3번 찍었다면 지금 세법에 맞춰서 정확하게 푼 거고, 옛날에는 2%였어요. 이거 나올 때는 2번만 틀린 거고, 지금 현재는 3번도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 우리 여러분들 미발급 그 지금 혹시 컴퓨터에 가산세 들어가 있으신 분은 기간 아무 기간이나 치고 미발급 클릭하고 위에 작성 반복 켜기 누르면 친절하게 설명해뒀을 거예요. 자, 그리고 4번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의 미제출 가산세 수익금액의 1%. 부동산 임대도 우리 여러분들 많이 봤던 영세율 과세 표준 아래 보면 보이죠? 100분의 1 보이시죠? 그죠? 가산세 명세 화면에 다 보이지 않나요? 그 사이 고래 몇 분의 몇 적혀 있잖아요. 안 적혀 있는 건 위에 작성 반복 켜기 눌러보라는 거고. 자, 그래서 답이 지금 현재는 2번, 3번 틀렸네요. 자, 다음 15번. 다음 소득세법상 교손금과 이월교손금의 공제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주거용 건물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교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공제시킨다. 자, 우리 사업소득은 우리 지금 현재 10년간 2월 공제를 해주죠. 해주는데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은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가 되죠. 그런데 주택 임대 사업소득에 대한 거는 다른 소득에서 공제가 되죠. 그런데 1번에서 주거용 건물의 임대 사업에 발생한 교손금인데 다른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라고 적어서 틀렸죠. 주거용이 아니었으면 정확한 건데 주거용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죠. 자, 다음 두 번째, 2009년 1월 1일 이후로 최초로 발생하는 교손금은 10년간 2월 공제가 된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3번에 교손금 및 2월 교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교손금이 발생하고 2월 교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에 교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당시에는 맞는 이야기였고, 올해 2020년도는 2월 교손금을 먼저 공제하고 단기 교손금을 공제하는 걸로 개정됐죠. 옛날 거부터. 그래서 3번도 틀렸고, 지금 현재는. 자, 그리고 4번에 추계 신고나 추계 조사 결정의 경우 2월 교손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당연히 우리가 제대로 실제 발생한 대로 신고한 게 아니라 추계라는 건 유사 업종과 추정해 가지고 그 금액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니까 유사 업종과 유사 규모를 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2월 교손금 공제를 안 해주겠죠. 그래서 답은 1번, 3번이죠. 이 문제 나올 당시에는 3번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올해 2020년도부터 2월 교손금을 먼저 공제해주고 교손금 공제한다로 바뀌었으니까. 코로나가 바꾼 법들이 몇 개 있어요. 사업자들이 힘드니까 옛날에 올해 거 다 공제하고 옛날 거로 가면 옛날 거 공제 못 받고 날리는 게 많아서 지금 올해 거는 미래에도 받을 수 있게 옛날 거부터 해주겠다고 순서를 바꾼 거예요. 자.